안녕하십니까,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부동산 시장에 엄청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오늘 영상에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 사이에 러시아에 대한 주요 국가의 제재 수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알려졌었던 스위프트 퇴출 부분이 주말 사이에 확정이 됐어요. 게다가 이후에서는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진입 금지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푸틴에 대한 자산 동결 부분까지 진행이 됐더라.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강력한 수준은 진행이 안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론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 여론이 악화되면서 강한 제재가 주말 사이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스위프트라고 불리는 국제 결제망 배제는요,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을 예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을 시켜버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회할 수 있는 가상화폐 규제까지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상을 깬 강력한 제재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카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억지력 부대에 경계태세 강화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이 기사의 댓글이 다 어떻게 달렸다? 야, 이거 푸틴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였어요. 자, 미국에서 이 핵무기 이야기를 듣자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제재까지 언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강한 압박은 계속해서 가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러시아 경제 제재와 한국 부동산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부동산은요, 유동성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요. 유동성 환경은 물가에 연동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는요, 원자재 가격과 연동이 되는데, 이런 러시아 경제 제재는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러시아는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2위의 에너지 강국입니다. 석탄 생산량은 6위예요. 이 말은 즉 러시아 경제 제재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결국에는 높은 물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통 과거 인플레이션 왜 일어났냐? 대부분 다 유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데, 지금 작년 대비 1년 전 대비해서 유가가 크게 치솟다 보니까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데, 그러면은 이 유가 상승세가 멈춰야 인플레이션도 좀 멈출 기대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약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죠. 국정 지지율이 3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오펙 플러스에다가 야, 원유 좀 많이 생산해라,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자신감이, 야, 우리 제재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돼서 지도층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쉽게 우리를 못 건드릴 것이다, 이참에 좀 과감하게 확장 정책을 세우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에너지 원자재 수급 불안을 감안해서라도 러시아의 폭주를 막겠다는 것이 주요 국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와 미국 모두 다 워낙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계속 쏟아내고 있죠. 결론은 물가 상승세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결국 중국의 움직임이 중요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를 고립시켰을 때, 야, 중국을 통해서 경유해버리면 이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 야, 러시아 금융 제재에 너네도 참여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말 사이에 중국 국영은행이요, 러시아산 원자재 매입을 위한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서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경제는 당연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루블화 가치 달러화 대비 30% 폭락을 했고요. 지금 뱅크런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TM기에 막 줄을 계속 서 있는데 현금을 못 구하고 있다 그래요. 게다가 이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급등도 현실화됐어요. 지금 WTI 기준으로 97불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하루만 6%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식량 원자재까지 같이 뛰어 올라갔거든요. 2012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찍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간에 봉합되기 어려운 것처럼요. 자, 물론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야,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며 원자재발 물가가 급등해도 금리 많이 못 올려. 봐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면 누가 마음 놓고 투자하겠어. 물가 급등에 따른 경기 위축 나오면 당연히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수요층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될 것이고 긴축도 끝날 것이다. 오히려 유동성 환경 측면에서는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 이런 기사들이 포털 메인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경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상당히 적다. 기존 주장과 마찬가지로 7월 1일까지 1%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힌 겁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확연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이런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방역을 완화시키는 추세입니다. 자, 방역이 완화되면 어떻게 나온다? 결국에는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 경제 역시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3%거든요. 여기서 안 벗어날 겁니다. 왜? 전 세계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시장 호재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2022년 물가는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 전망보다 약간 더 높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불안이 확산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성장률이 유지된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긴축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올해 한국은요, 물가 상승률이 4%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5년 만에 물가 장관 회의를 개최했대요. 자, 이주랑원의 총재가 2월 금통위에서 연말의 기준금리 시장 예측치인 1.75에서 2%가 적절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정도로 물가 불안 사태가 악화되면 1.75%가 아니라 2%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미국 역시 높은 물가의 장기화로 빠른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JP모건에서 미국 9회 연속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2.5에서 3%까지 보는 전문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물가가 낮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유가 상승세부터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7%대에서 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원자재 급등세가 좀 완화된다 하더라도 임금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7%에서 4%나 5%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통화 긴축에 대해서는 고삐를 이제 늦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이것도 물가 안정 목표제 2%보다 한참 높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올해는 대한민국 물가 때문에 실컷 올리고 내년부터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인상 부분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2%가 넘는 기준금리가 뭐가 무섭다고 호들갑이냐? 2.25% 해도 부동산 시장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25%가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소 4.5% 이상,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금리가 5% 이상이 됩니다. 공급 측면 볼까요? 자, 1년 정기예금금리가 0.8에서 2.9%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지금 16억 원의 매물이 있어요. 이 가격이 기준금리가 0.5%일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기준금리 0.5%일 때 1년 정기예금금리 0.8%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한 1,082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2.25%가 되고 예금금리가 2.9%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세후 1년 정기예금금리가 3,790만 원, 월 300만 원 찍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월 300만 원 깔고 앉아있으면서 기름동의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야 돼. 공급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게 바로 2% 넘는 기준금리의 위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준금리 단 3차례 인상으로 금융위기 수준의 거래 급감을 이뤄냈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안 사고 있죠. 6개월 가까이. 자, 앞으로 여기서 금리가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더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크게 하락할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 때문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값이 크게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